네, 오늘 변변한 정치 시간에는 김익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고 기일이 21일 금요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지난주에는 14일이 유력하다 이랬었는데 또 한 주가 지나갈 것 같아요. 어제도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 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늦어도 이틀 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안 되고 빠르면 다음 주만 수요일, 늦으면 한 금요일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비상계엄 직후에는 저와 비슷한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는데 심리 과정에서 이제 증거가 불명확한 게 많이 드러났지요. 뭐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음, 특전사령관의 진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또 이런 생각을 한 음,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면 조금 좌편향의 느낌이 있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보통은 8대 0으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대 4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탄핵 그 변론 종결이 되고 3주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 2주면 다 선고를 했는데 3주가 넘도록 선고 기일조차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야권에서는 원래 한 6대 2 정도 되는데 전부 8대 0으로 만장일치를 해서 국민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음,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네. 헌재가 사실 신속성을 특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속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재판도 기일을 빨리 잡고 뭐 초시계까지 초식에 갖다 놓고. 등장해서 네. 굉장히 빨리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종결하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천천히 신중하게 심리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음, 결국은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물론 평의에서는 결과를 정확히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거든요. 네. 평의가 인용하기에는 저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득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보기에 재판관 네 분, 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성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인용 결정을 내릴 분 같아요. 네 분,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인용 결정 내렸던 분들. 그분입니다. 근데 나머지 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네 분이나 세 분 정도는 주의적으로는 각하, 예비적으로는 뭐 기각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네 분, 다섯 분은 인용이고 세 분은 기각이나 각하. 그래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예, 지연되는 걸 보니 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확신이 드셨군요. 예. 사실 저도 궁금한 게 꼭 8대 0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6대 2만 돼도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걸 못하는 거 보면 뭔가 예, 6대 2보다는 뭐 5대 3이든 4대 4든 예, 뭐 그런 기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예, 들어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적인 흠결을 얘기해서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는 7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 7가지 사유 중에 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5가지 정도로 좀 추려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중에 하나만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도 인용은 되는 건가요? 그래도 뭐 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뭐 5개가 법률 위반이 있다 하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예.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 아, 충분히 그 하나 뭐 가지고도 뭐 하나라도 너무 예, 중대하다 이러면 인용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음, 하지만 분위기상은 좀 뭔가 의견은 안 모아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석방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헌재 평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그
구속 기간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냐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지기현 부장이 하신 그런 견해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일부 증거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꼭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게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뭐 그런 있겠네요. 면도 있죠. 예. 그게 사실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하면 공수처가 만든 서류는 전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실은 그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검찰에서 만든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 지금은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하면 전혀 증거를 쓸 수가 없게 형사소송법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헌재에서는 과거에 박 대통령의 선례, 근데 그건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각하의 논리로 들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란죄를 이제 중도에 뺐잖아요. 탄핵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는 포함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뺀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소추안을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결국은 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요. 예. 사실은 이 답은 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책은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만든 책인데요. 네. 탄핵 사유가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지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의결을 안 했다면 그 후에 각하를 해야 한다. 그게 저는 법논리상은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에 가면은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지면 큰 틀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고 전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란죄라는 게 그 일각에서는 뭐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전과 후에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재의결 또는 각하해야 된다. 저는 그게 법리상은 맞다고 봅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핵 소추하는 데 있어서의 내란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를 넣었다 뺀 적이 있다,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뇌물죄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번에 그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연 말단적인 부분 정도여서 그걸 뺀다 하더라도 앞과 뒤에 소추 사유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변경이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원일치 판단이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일부 소수 의견들이 좀 같이 결정문에 담기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현재 뭐 6대2 정도인데 이걸 전원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는 중요하게 좀 고심을 할까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들려는 노력을 끝까지 좀 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꼭 만장일치가 나와야 국민 통합이 되고 후폭풍이 좀 없어진다. 그 논리가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좌측이건 우측이건 상대방의 진영대로 8대 0이 나왔다. 그러면 더욱더 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다양한 의견이 그렇죠. 담기는 것이. 그러면 어쨌든 내 생각을 들어준 재판관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또 판사 출신이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것은
뭐 약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는 것 저는 뭐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들을수록. 예, 예.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조급해 보입니다. 일단 단식 농성도 하고 있고 뭐 광화문 현장 이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현장으로 와서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도 현직이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국민 누구든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뭐 몸 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말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당의 대표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게 사실은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별 말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협박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요. 네. 그렇게 말을 해도 협박죄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은 현행범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 자기범, 부작위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거니까 자기범이고요. 그런데 그 직무유기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작위범의 현행범이다. 이건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있죠. 누굴 때렸으면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 네. 범죄 현장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범죄가 언제 성립되는 건지 그거 권한쟁의 심판을 받고 1시간 안에 안 하면 범죄가 되는 건지 일주일 후에 안 해야 범죄가 되는 건지 그런 사안을 가지고 현행범이다. 그리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사실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예,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범죄가 명확해야 되고, 근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최대행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이제 문제가 되면 따져보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건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뭐 증거 인멸할 것도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현행범으로 실제로 체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뭐 그걸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작위범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말 자체가 예, 모순이고 예. 영장도 없는 일반 국민들이 체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래서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행동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헌재에서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올 거를 조금 예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네. 임명하기를 더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좀 임명을 예, 서둘러서 그렇죠. 결론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예, 끌고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몸 조심하라, 뭐 몸 조심하기 바란다. 이 말이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니까 조폭들이나 쓰는 언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맞죠. 사실은 뭐 맞나요? 예. 건강하라 뭐 이렇게 해야지 몸 조심하라 이거는 무슨 뭐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협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그렇죠. 보입니다. 예. 보통 누군가를 좀 위협할 때 밤길 조심해라. 예,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식이요. 느낌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네요. 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좀 공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건 아닌데 약간의 야권 성향의 변호사로 보이긴 합니다.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데 이어서 가처분 신청도 접수를 했어요. 이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건데요. 가능한 조치이긴 한가요? 법적으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거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헌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헌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뭐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이런 청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각하했거든요. 네,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지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근데 임시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것도 같은 논리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그때 권한쟁의 심판 낼 때 다 요구를 한 건데 이미 각하된 적이 예, 예, 있죠. 예.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소속이신데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하겠다.
뭐 소추인단을 통해서 그걸 헌재에 좀 신청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실제로 있는 절차인지가 궁금해요. 뭐 기일 지정 신청이야 사실 우리 재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뭐 예. 재판을 늦게 하면 빨리 해달라 뭐 이런 의견서는 많이 제출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뭐 헌재가 기일을 빨리 지정한다 이럴 가능성은 일도 없고 음.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너무 지연이 되니까 국회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사무처장을 좀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이건 다 그냥 헌재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마찬가지고 사무총장이 출석한다고 해도 선고일 지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뭐 비슷한 예를 들면 가끔 민사 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회사에 조회를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뭐 압박 수단으로 대표이사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회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전혀 그것 때문에 뭐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뭐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거냐 뒤에 나올 거냐 이거 같아요. 그 선고가 26일에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빨라도 26일, 빨라도 26일. 늦으면은 그 뒤로 가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변론 종결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연히 저는 더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예상보다 너무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빨라도 26일, 늦으면 그 뒤에 그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예. 다음 주에도 선고가 될란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번 주 밀렸으니까 다음 주를 기다려 보는 거고 예. 다음 주가 지나서 또 4월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계속 안 난 채로 조율이 안 되면 있는 대로 선고를 할 경우에 기각 각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문영배 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 임기 전까지 결론을 안 내고 그냥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실제로 뭐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는 게 뭐 법상 문제는 없겠지요. 예. 180일 안에 선고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이 퇴임하고 과연 또 임명이 제대로 될 것이냐, 6인이 될 것이냐, 뭐 8인, 9인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다음 주에 또 2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더 조급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는데 이 대표가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검사 쪽에서도 낼 것 같고 양쪽에서 그냥 여론전 같이 이제 의견서로 막 계속 의견을 이제 법원에 내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예, 이거는 뭐 별 의미 없고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검찰에서는 한 20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 30번 벌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30번이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사실은 판사를 해보면 변호인이 쓴 의견서를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30번 내면서 거기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서 다시 더 반복한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래도 그런 뭐 걸까요? 노력은 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뭐 매일 쓰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본인의 위해서. 반성문도 내고 탄원서도 받아서 내고 그런 예,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판사님들은 왜 변호사의 어떤 진술서를 더 중시 여기시나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리가 좀 더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의원들, 뭐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호 의원이 있는데 이재명의 선거법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좀 내놨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센 형량이 선고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크게 뭐 달라질 수 있을까요? 2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이 무죄를 예상한다 이렇게 뭐 저도 기사를 봤어요. 이게 네. 사안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긴 한데 적어도 제 생각에 전부 무죄, 사실은 뭐 전부 무죄가 안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오고 그게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저는 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형량 말씀드리면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는데 감형이 되더라도 이제 이 대표 측에서 원하는 감형은 당연히 100만 원 미만 이 형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네. 벌금형이 선고되었어도 그거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집행유예 형이 나왔는데 그것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뭐 예. 피선거권이 제한될 거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조금 더 조각조각 내서 좀 쪼개서 세밀하게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예. 전체가 무죄 나오기엔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일부라도 아마 무죄가 나올 거고 특히 그 백현동 관련 협박 부분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무죄가 나오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본 터라 예상한 것과 달리 뭔가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 교사범은 무죄인 뭐 이상한 판결문이어서 혹시 또 이번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예. 뭐 통상적으로 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예. 뭐 위중교사 그 사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 부분은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조금 모순점이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웬만하면 2심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중론이긴 합니다. 예.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본인의 무죄를 확신한다지만 뭐 그래도 내심 좀 불안함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죄 선고된 게 하나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법조계에서도 이걸 깊이 있게 논의해 본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 MBC 100분 토론인가 네.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다수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사실 불소추 특권이란 말이에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 근데 말을 보면 알아요. 이게 특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권을 막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딱 그 요건에 맞는 경우만 된다고 해석을 해야 예. 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해야죠. 그래야죠. 좁게.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후에 대통령이 됐다고 중단된다. 이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재판을 진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의견서를 내서 내 재판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